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서경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대구 경성 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모듬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인터뷰 마련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지금 암흑 속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윤석열 탄핵 지연 문제 제대로 한번 따져봐야 한다.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테니 채널 고정하시고 우리 얘기 한번 들어주십시오. 뭔가 새로운 길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제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선고일 지정이 사실상 어렵다. 한 주가 지나버렸습니다. 탄핵 선고일 지정을 하지 못한다. 자, 이럴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이렇게까지 사실은 결정을 못 내리고 자중질환에 빠지고 헌재가 한덕수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자기 모순과 자기 부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본인들이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라 걱정을 3월 27일 혹은 3월 28일, 3월 19일 현재까지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정말 상상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JTBC에서 3월 27일 8시 정도에 뉴스가 하나가 나왔는데요. 뭐라고 나왔느냐. 곽종군 전 사령관이 옥중에서 쓴 자필 메모를 입수했다는 겁니다. 그 메모에는 정직한 사람이 바보처럼 보이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 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곽종군 사령관 같은 경우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본인이 알고 있던 내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말을 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전인수하는 그런 정치적인 무리들이 있으며 왜 군이 정직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 때문에 끌려다녀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이 상황하고 똑같다고 지금 봅니다. 혼자 재판관들이 자고 오만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명백하게 탄핵심판 때 보여주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너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왜 이견이 있고 지금까지 서로 간에 아무런 타협점을 못 찾고 선고 자체를 이렇게 못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2025년 3월 27일 현재까지도 헌재에서는 선고 일정을 못 잡았다는 거고요. 네. 헌재 공보관은 왜 우리한테 자꾸 물어보냐. 너네들 때문에 정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중앙일보나 뭐 다른 언론사에서는 탄핵심판 선고가 4월 1일부터 4일 그 사이에 이뤄질 거라는 예언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예언이 뭐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 틀렸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주에 이제 오는 주간에 뭐 이루어진다 뭐 그러면 너무 좋은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예상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로 우리가 뭔가 컨티전시 플랜, 비상계획을 세워야 한다. 만약 4월 18일까지 이 상황이 지속되어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이 나가버리는 순간에는 파국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혼란이 오고 정치적으로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제 일종의 시한폭탄처럼 째깍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우리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그 비판도 하다 보니 비판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느냐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생각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지 않으니 모를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작은 조각 하나하나를 모아서 이게 도대체 헌법재판소에서 8인 재판관 어떤 일을 지금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날짜도 지정하지 못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하는 거지만 아예 이런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해버리자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여기 헌재는 평의가 있고 평결이 있습니다. 네. 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헌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그래서 불필요한 여러 가지 논란들을 없애고
헌재가 집중적으로 쟁점에 대해서 확인해가지고 사실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그에 따르는 주장과 근거가 무엇이냐, 증거가 무엇이냐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게 되면 그런 종류의 평의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는 게 사실 이제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선고기를 못 잡고 있는 거는 평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3월 10일 선고 결정이 일어났는데 그 선고하는 그날 오전에 그 전에 평결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결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재판관들이 자기의 입장은 무엇인지, 인용인지 기각인지 각한지 이런 얘기를 입 밖에 꺼내와서 소리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는 선고 기일을 잡고 그 다음에 평결을 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는 평의는 다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쟁점 정리는 다 됐는데 실제 평결에 이르는 과정이 뭔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답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선고 기일을 못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그런 걸 못하게 하느냐, 누가 입 밖에 무슨 소리를 끄집어낼까 걱정이 돼서 이 과정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느냐, 이제 이게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좀 전에 우리 정기현 대표가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면 이름을 한번 말하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네. 따져보자 이러셨는데 예. 지금 가장 핵심으로 얘기되고 있는 사람들은 3명입니다. 네. 조한창 재판관, 그리고 정영식 재판관,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 네. 3명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론하는 거지만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저희들 이야기가 합리적인지 아닌지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 그 절차적 하자가 정당한지 하지 않는지 일단 떠나서 평결로 가는데 이 사람은 각하 의견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을 제쳐놓고 그러면 자, 지금 정영식 재판관과 그리고 조한창 재판관 이 두 사람은 명확하게 본인의 견해를 정했느냐 정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데서 대체로 헌법학자들은 이분들을 잘 아는 헌법학자들은 자, 조한창은 기각적으로 가거나 각하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 두 사람이 이제 어려워져 있다는 전제하에 정영식 재판관이 지금 과연 어떤 견해를 최종적으로 본인의 판단으로 정리할 것이냐, 요게 지금 남아 있다는 거고요. 조금 전에 평의 평결 말씀하셨지만 평결로 간다면 자, 평결을 하는 순간 거꾸로 돌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각자 생각이 뭔지 물어봤을 때 자, 5대3으로 간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3명이 기각 또는 각하를 해버리면 5명이 인용되더라도 윤석열이 살아 돌아오니까 이것을 아는 문영배 재판관은 밀어붙일 수가 없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이 밀어붙일 수가 없다. 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확인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탄핵 선고일을 지정을 못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랬을 때 누가 이 문제를 풀 것이냐. 밀어붙이고 5대3이라도 끝을 내버릴 것이냐, 아니면 6대2 최소한 오도록 해서 그 6대2라는 분위기에서 한 명이라도 더 와서 좀 전에 얘기했던 자, 김복형은 불가능하다, 제쳐놓고 7대1을 만들어보자 라고 했을 때는 누군가 나서야 하는데 누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국회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헌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좀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질문하시는 거는 헌재에서 해결하면 해결 방법을 지금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정영식 재판관은 이 사건의 주심이에요. 윤석열 탄핵 심판과 관련돼서 주심이기 때문에 그 의견이 그 주심의 역할이 정확히 무엇이냐를 따져봤을 때는 그 이제 탄핵 심판하는 과정 중에서의 이렇게 정리정돈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이제 치면 실제 그때 보여주었던 그 모습은 정영식 재판관이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우리는 사실 그 당시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분이 또 다시 원래대로 또 보수적인 성향으로 돌아갔나 보다 이런 의심을 좀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솔직히 이제 톡 까놓고 얘기를 하자 보면 네. 김복형 재판관하고 조한창 재판관은 우리가 보기에는 기각이나 각하 쪽의 상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맞습니다. 실제 정영식 재판관의 태도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문영배 재판관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명확하게 빨리 결정 내립시라고 못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영식 재판관이 일반적으로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라고 이제 법원이나 이쪽에서 얘기되는 바에 따르면
완전 꼴통이라기보다는 이 상황이나 시류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면서 좀 합리적으로 뭔가 설득하면 설득이 좀 되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좀 중론이거든요. 그러면 김복형 재판관과 같은 사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종류의 보수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영식 재판관이 처음에 재판 심판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태도와 지금의 태도가 왜 달라지는가? 정영식 재판관이 끝까지 그러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은 잘했다고 생각하는가? 윤석열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제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출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따지면 보수적인 성향을 조금 갖추면서도 합리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김영주 재판관 같은 분이 사실은 정영식 재판관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설득을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문영배 재판관은 지금 현재 소장 대행이긴 한데 실제 그분은 향판 출신이거든요. 이게 또 중앙 무대에서 계속해서 활동했던 분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향판으로서 어떤 헤게모니를 쥐는 데 있어서 좀 실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또 특히 이분은 지난번에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리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느낀 바로는 실제 이분이 조금 가족에 대한 신변 위협이라든가 본인에 대한 그런 위협감을 너무 많이 좀 느끼고 있어가지고 본인도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그렇지만 헌재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거에 휘둘리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좌고우면할 필요도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용기 의원이라든가 민주당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지난번 박근혜 재판 때 탄핵 인용이 전부 다 만장일치로 되었을 때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에 대해서 가해지던 테러나 린치 같은 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이루어졌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재판관 끝나고 난 다음에 변호사로서 활동할 때 수임과 관련된 내용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재판관들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박근혜 때 있었던 그 결정 과정과 그 이후의 상황들과 자신들이 이번에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좀 움츠러들고 몸을 좀 사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가면 정말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재판관들이 이 내부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자긍심을 스스로 가지고 좀 더 선제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책임감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피하고 있는 분위기, 책임을 질 수 그렇죠. 없는 상황이 나를 지금 짓누르고 있다 이제 이런 건데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김영도 재판관이 만약에 정영식 재판관에게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구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습니까라고 집중적으로 설득을 한다면 일단 6대2가 되는 것 같고요. 6대2로 정리가 되는 분위기면 조한창도 이쪽으로 넘어와서 7대1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하는 헌법학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검증하면서 공유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8대0으로 만드는 것을 너무나 낭만적으로 제초에 생각을 했고 이것이 어느 장벽에 딱 부딪히고 나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주도하고 있는 문영배 재판관 헌재 소장의 권한 대행이 이걸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다. 그것은 외부적 요인인지 내부적 요인인지 아니면 개인의 결단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매우 복잡하게 가고 있는데 4월 18일까지 이제 초시계를 다투듯이 가버리면 파국인데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래서 문영배가 정리를 못한다면 결국 김영도 재판관이 정리를 하는 중심에 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아예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이 정도까지 이제 얘기를 한다면 과연 주변의 신변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압박, 퇴임 이후에 변호사 개업 관련된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제가 말씀드리는 이익의 관점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직 전체를 깨부숴버리는데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그런데 나는 그러면 괜찮다, 괜찮을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상태로 가서 아예 아무것도 결정 안 하고 4월 18일을 맞이해버리자라고 갈 가능성까지 있어서 김영도 재판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나서라. 김영도 재판관이 중도 성향이고 중도 보수라면 이 파국을 맞지 않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좀 도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의 전제는 김영주 재판관은 인용 쪽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건 확인이 되셨나요? 확인이 뭐 되어서 하는 거죠. 뭐 어느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뭐 기각이다, 각하다 이런 것도 확인이 된 바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해석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저희 내피셜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다수가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제는 일단 김영주 재판관은 인용일 것이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전제는
문영배 헌재 소장 대행이 본인의 헤게모니를 가지고서 소장 대행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그러한 종류의 권한을 행사할 만한 다른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김영두일 것이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보시는 거죠? 말씀드리면 지금 문영배 소장 직무대행은 이걸 밀어붙이고 갔을 경우에 5대 3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지금 기일 지정을 못한다. 편결을 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5대 3이면 이건 되돌이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위험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6대2 정도는 왔다라고 하는 확신을 본인이 가져야 하는데 그 확신을 못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김영두 재판관이 나서서 중도 성향인데 본인이 인용적으로 확실히 섰다면 정영식 재판관 정도는 설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둘이 친해요? 예? 둘이 친해요? 그 정도는 충분히 소통이 가능한 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향판 출신 이런 분들이 아니어서 소위 말하는 그 세계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코스를 제대로 왜 그러냐면 이게 성골 진골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네. 계시는 거예요. 실제 김영두 재판관하고 정영식 재판관은 성향이 비슷하고 성골로서 사실은 대접받고 있다 이런 얘기인 네. 것이고 조한창 재판관 같은 경우는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한번 밖에 나갔다 온 사람이라서 좀 오염되어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는 향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미치는 그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시고 지금 설명을 네.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그 말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김영두 재판관이 생각보다 좀 더 합리적으로 정영식 재판관과 교감을 쌓을 가능성은 사실 이제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그 두 분의 관계가 그런지 또 정영식 재판관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정기환 평론가가 질문하는 것과 같은 전제가 만약에 사실이라고 친다면 사실은 김영두 재판관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의 역할은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재판관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강요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를 되게 꺼려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저 사람한테 영향받거나 내가 저 사람한테 설득당한다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분들이 서로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매우 독립적인 그런 한 명 한 명의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남성 재판관들이 지금 김영두, 문영배, 그다음에 정형식, 조한창 이 4명인데 이 중에서 그래도 좀 비슷하게 좀 성향이 묶이는 그 2명을 지금 아마 김영두와 정형식 재판관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한창 재판관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하고 온 사람의 특성이 또 조금 사실은 이제 좀 다른 분들하고 좀 달리 있습니다. 게다가 원래 조한창 재판관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또 추천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함부로 조금 행동하기 어려운 자기의 실제 내심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청문회 때 보여주던 모습을 보면 이분들 생각보다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 상황에 대한 걸 인식을 하고 있고 얼마든지 자기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현실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또 어느 정도 밀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국민의힘에서 오케이 할 정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아마 마지노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다른 재판관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이 들면 나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또 따라갈 가능성은 좀 있는 거죠. 네네. 그렇지만 또 조한창 재판관의 아버지인가요? 예, 뭐 장인어른이죠. 네, 장인어른이 또 뭐 하나회와 관련돼 있다는 얘기도 하나회와 있어요. 문제 또 그 전두환 쿠데타와 또 연관이 있던 그 하나의 소송이었다라는 것도 지금 이제 이미 과거까지 드러나 버려서니 이게 이제 상황이 이상하게 가는 거죠. 이제 전력을 가지고 시비 거는 순간은 더 이상 이렇게 경계선을 넘지 못하는 뭐 이런 상황까지 이제 가 있는 것이고 어찌됐든 김영두 재판관이 지금 정영식 재판관과 뭔가 나라를 위한 최종 결정을 좀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헌법재판소에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도 만장일치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그때도. 조율을 하는 과정이 네. 그냥 충분히 설득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판결 전에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평의가 다 끝이 났기 때문에 판결과 남은 문제라면 5대 3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누군가 나서서 해결을 하면 6대1로 가면 한 명이 넘어와서 7대1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7대까지 가면 안정권이니까 마흔역 재판관은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상황이 정리되는데 만약 5대3으로 가버리면 정당성 문제가 당연히 생기는 거죠. 마흔역 재판관이 왔을 경우에는 6대3이 됐을 건데 이런 문제까지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영배 재판관이 직무대행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리를 못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김영도 재판관은 나서서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제 의견이 아니라 저와 소통하고 있는 헌법학자 대학 교수 자 이런 분들이 제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명으로 차라리 거론을 해버리고 틀리더라도 좋고 내일이라도 당장 기일을 정해서 선고하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4월 18일 날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이 파국을 막는 길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론해서라도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분명히 우리 방송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또는 최소한 그 주변에 있는 분은 이걸 보고 전달해 줄 것이다. 그래서 김영도 재판관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라.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기각적으로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기각으로 정리가 되겠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으로 결정한 것을 국민이 어떻게 반대합니까? 그것은 저항권을 발동을 하든 말든 그건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김영도 재판관이 정영식 재판관의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라는 제안을 정치평론가로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상황 자체가 되게 녹록치가 않구나라고 하는 걸 정확히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요 지금 노영희 변호사하고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제 이것은 지금 현재 내부에서 있는 상황을 정리하는 방식을 우리가 주제 넘지만 제가 정치평론가로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실제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사건 재판 선고 이후에 헌재가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실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가 어느 정도 또 판단이나 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사실은 보지 않았습니까? 순기능으로 봤죠. 네, 빨리 속도감 있게 이제 네. 정리정돈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랬는데 지난번에 나온 뭐 여러 가지 찌라시나 유언비어에 따르면 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세 명의 그 보수라고 불려주는 재판관들 뭐 김복형, 조한창, 정형식 이런 분들이 오히려 나 그런 식으로 나한테 압력 행사하지 마라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가 이제 돌았어요.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말로 그런 식으로 뭔가 오히려 보수 쪽에서 그걸 가지고서 하지 말아라라는 식의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자 저는 이제 그 뭐 찌라시는 사실이 확인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 있다는 추론의 영역은 뭐 그렇게 일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똘똘 뭉쳐서 끝까지 하지 않는다는 건데 일종의 공격의 아닌 것 요소로 같은데. 그런 이제 가짜 정보를 만들어서 뿌리는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재명의 무죄가 일사천리로 윤석열 탄핵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그 가교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했던 이것이 착각이었다. 착각이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부담을 가져서 야 너희들도 결국 이재명이가 항복하는 거야? 라는 쪽으로 공격을 할 수 있으니 이 반대하는 세 사람도 나서서 반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은 배신자 프레임에 빠져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게 이 상황을 쳐다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루 만에 보수 유튜버 또는 보수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자 항소심 선고 공판의 내용이 다 사기고 거짓이고 오히려 변호사의 변론지 같은 것이었다. 사법부를 지금 이재명이 완전히 장악한 것이다. 라는 전제로 다시 프레임을 만들어서 절대로 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세 사람은 견뎌야 한다. 버텨야 한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 사람들이 압박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예상치 못한 지금 지연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럼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극우 유튜버들이나 국민의힘 쪽에 아주 정말 극렬하게 보수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재명이라고 한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너네들한테 위해를 나중에 가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이 사람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 네. 이 전제하에 사실은 이 말이 나오는 자,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제가 누구한테 이제 보수 쪽 인사한테 우리가 생각하는 이재명 포비아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사적으로 권력을 그렇죠. 활용해갖고 누구를 정적을 제거한다는 네. 거냐. 절대 있을 수 없다. 근데 이것은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일반론이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어제 무죄를 받고 나서 이재명이 되는 순간 우리 다 죽었다. 끝났다. 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그렇게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해했기 때문에 가해자기 때문에 보복을 받을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가해를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복을 받을 것이라는 공포감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인식과 예단 안에 남아있는 이재명에 대한 그 이미지 자기네들이 이렇게 아니 그 가짜를 번지수 없이 인생 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대선 후보 됐는데 마른 쌍욕하고 엉망진창인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소위 말하는 기득권 세력 그리고 소위 말하는 여론주도층 소위 말하는
진짜 먹물 먹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이유도 없이 폄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사람들의 논리까지 인식으로 일단 연결되면서 이재명이 되면 우리 다 죽었다. 우리 지역도 죽었다. 자, 우리 회사도 죽었다. 우리 조직 다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아직 길이 있다. 우리 죽기 전에 마지막 길이 있잖아. 헌법재판관 3명만 버텨주면 윤석열 다시 돌아오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을 때까지 버티고 그리고 정 안 되면 4월 18일까지 이제 이 부분부터 굉장히 중요한데 4월 18일까지 가버리면 아무것도 못한다. 자, 임명도 못하니까 헌법재판소가 무력화돼 버리잖아요. 네. 그때부터는 어떤 카드를 낼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개헌밖에 없다는 거예요. 개헌 또 다시 개헌. 개헌으로 이제는 대선판 전체를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 4월 18일까지만 버텨달라라고 하는 압박이 계속 가니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이재명 포비아가 확 오는데 자, 항소심 재판부가 제대로 팩트, 사실에 기반해서 결론을 내렸다가 아니고 야, 이거 사법부 완전 장악했네 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고 있다고요. 저는 오히려 이러면은 민주당이나 혹은 그 시민들이 너무 얌전히 점잖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제적으로 공격하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극우나 뭐 이렇게 보수에서도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정상적이거나 합리적인 행동들이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오히려 지배받는 것 같고 좌고울만 하지 않아야 될 그런 그 헌법 기관들이 그들의 말이나 이런 거에 협박하고 굴하는 듯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에 언제까지 계속 질질 끌려갈 것이냐. 이게 매우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수동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냥 헌재를 존중한다 이런 말만 하면서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172석이라고 되는 그런 국회의원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런 당이고 또 실제 다른 그 야당들 개혁신당도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당들이 합쳐가지고 190석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까지 무력하게 끌려간다는 건 저는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오한식 국회의장도 저는 시동을 걸었다고 지금 봐요. 그러니까 최상목이나 뭐 한덕수에 대해서 마흔영 임명하라고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고 실제 뭐 기각이 돼가지고 한덕수 총리가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을 기각시켰을 때 그 헌재 논리에 따르게 되면은 이번에는 오히려 이번에 마흔역을 또 임명 안 하게 되면은 오히려 한덕수 스스로가 자기 덫에 자기가 빠지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도 일부러 그거를 염두에 두고 빨리 마흔역 재판관 임명하라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보여서 한편으로는 마흔역 재판관 임명하는 그런 제도적인 틀 안에서의 그런 그 해결 방법을 도모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안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는 최상목과 한덕수 다 RC에 탄핵시키고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전부 다 같이 탄핵을 시켜가지고 현실적으로 이 상황 자체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저는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근데 물론 그러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한덕수하고 최상목은 뭐 잘못했다고 치지만 나머지 국무위원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탄핵을 막 무조건 시킬 수 있니? 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4월 18일 날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헌재가 망가져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결정도 못 내리는 이런 것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오히려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인들이 잘못한 게 있잖아요. 내란죄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하고 대통령에게 동조한 듯한 행동을 보였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라도 나중에 헌재에서 기각이 될지언정 일단은 탄핵 수추나 이런 걸 해가지고 사실 151석만 넘으면 되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방법이 꼭 옳은 거라고는 네.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니네들한테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도 아 이제 시민들도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얘네들은 우리처럼 그렇게만 폭력한다고 말을 안 하더라도 얘네들이 지금 추구하는 그런 진리나 진실 쪽으로 우리가 안 해주면 이 사람들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큰 일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마흔역 재판관 지금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아요. 자,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임명만 하면 이제 대세가 결정되니까 헌법재판소도 아주 속도감 있게 마지막 그렇죠. 정리를 할 수 네. 있겠죠. 네. 임명 안 합니다. 자, 임명 안 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플랜을 가질 거냐. 자, 이걸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4월 18일간 모든 것이 파국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사실상 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 한덕수가 지명한다고요? 그 지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지명한다고 하는 순간 그때 한덕수를 바로 탄핵을 해버리겠죠. 그러면 4월 18일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언제까지 그러면 민주당이 기다릴 것이냐. D-Day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지난주까지 헌법재판소 내부 분위기는 28일까지, 자, 엊그제입니다. 금요일까지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해야 한다는 다수의 재판관 의견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무력화돼 버렸거든요. 그럼 심각한 상황이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오늘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난 뒤에 나오는 일주일 동안 자, 어느 시점을 디데이로 볼 거냐. 이번 주 지나면 4월 5일까지 가버려요. 맞아요. 그러면 일주일 딱 남아요. 맞아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이 디데이라고 봅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그러면은 3월 31일하고 4월 1일까지가. 3월 31일, 4월 1일까지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 그러면 탄핵 절차 라고 들어가야 하면 됩니다. 탄핵 절차를 최상목도 탄핵, 그리고 한덕수도 탄핵.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이제 이 문제가 남아 있겠죠. 그렇죠. 일단 탄핵을 시켜서 직무 정지를 시키면 이주호 교육부 총리 쪽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넘어간다. 네. 자, 빨리 임명하라고 다시 요구해야 되죠. 그렇죠. 하루가 진짜 일주일 한 달 같이 귀한 시간인데 국무총리 다 탄핵을 해버릴 거냐 말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전략 전술을 수립하느냐는 것은 일단 민주당의 몫이지만 일단 D-Day는 무조건 정해야 한다는 걸 우리가 그렇죠. 합의할 수 있죠. 네. 그럼 민주당에는 D-Day를 반드시 정하고 움직여야 한다. 그러면 D-Day 이후에 구체적인 플랜을 뭘로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에 대한 동시 탄핵. 두 사람이라는 건 한덕수와 지금 최상목에 대한 동시 탄핵 그리고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그 전에 최상목 대행이 순해서 뭐 오히려 뭔가 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할 거라고 기대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에서 걱정했던 것은 이주호는 더 심한 뉴라이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였는데 오히려 이주호 측에서는 그러지 않다. 나는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냈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 사실은 한덕수 총리에게 훨씬 더 이 대선이나 이런 거를 맡기는 것이 최상목보다 나을 것이라고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사실은 이 한덕수 탄핵 기각에 좀 찬성했다는 얘기들이 있었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지금 태도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더 심한데. 네, 더 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건 또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네. 예측했던 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탄핵은 기정사실을 하더라도 그 전에 이주호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치력을 먼저 좀 발휘해가지고 실제 모든 사람들을 다 탄핵시키는 것보다는 이주호 그 다음 사람 누구 이 국무위원들 전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각각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그러면 이제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는 우리가 통칭해서 민주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러면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상황을 간파하고 있을 테니까 D-Day를 정해놓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자 1당이지 않습니까? 제1당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헌법재판소의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네. 윤석열의 탄핵에 대한 정당성이 차고 넘치는데도 이걸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면 헌법재판소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아예 국무위원들을 전원 탄핵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두 사람이 4월 18일 날 자동으로 퇴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입법권을 행사해서 만약에 후임 재판관이 임명이 되지 않으면 전임 재판관이 임명이 될 때까지 직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법 개정을 하는 겁니다. 법 개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과반으로 통과되는데 모두 탄핵을 시키고 나면 자 그때는 거부권 행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법은 자동으로 발효가 된다. 자 이런 상황까지 정치적 부담이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구국의 신념으로 나라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자 이것을 돌파할 것이냐 말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칼자루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컨대 국무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좀 뭔가 좀 선제적으로 그들의 의중을 조금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전부 다 국무위원을 탄핵시킨다는 것이 사실은 명분이나 이런 것들 측면에서 국민이나 중도층의 또 마음을 어떻게 좀 안 좋게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먼저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좀 옮겨야 되는 건데 예컨대 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40%만 오케이가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는 중도 보수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어느 정도나 좀 마음을 써주는 애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게 오히려 나중엔 대선에서는 또 좀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일단 선제적으로 그 국무위원들의 순서대로 한번 그들의 의중을 즉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과 관련한 본인들의 역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걸 먼저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작업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단계별로 탄핵을 해 나가는 것에서 오는 국민들의 이 피로감과 한꺼번에 탄핵하면서 이것은 국가 전체가 큰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돌파해야 된다는 것으로 가는 것과 저는 차이를 잘 못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엊그제 참 잘했지만 임명하라 촉구하는 것을 날짜를 지정해서 안 할 경우에 어떤 카드가 있다. 그러면 국회에서 국회 권력으로 국민의 우리 뜻을 존중해서 국회가 나서서 국가 경영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선언을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아직 그 맞습니다. 단계까지는 못 가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또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 스스로도 이 마지노선이라고 이제 있는 거예요. 심리적인 마지노선. 우리들이 뭐 어디까지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나중에 대선 투표로 연결됐을 때 얼마나 우리들에게 오히려 후폭풍으로 돌아올 것인가? 이거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최상목에 대한 탄핵도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민주당 내에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계속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줄탄핵 같은 걸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때 분위기하고 지금 분위기도 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최상목까지 또 한덕수가 돌아오면서 지금 이 상황 자체가 해결이 안 되고 헌재가 이렇게 바보같이 무력하게 본인들의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될 거라고는 우리가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국민들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 같은 것들을 지금 정치력을 발휘해서 뭔가 좀 확인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들어요. 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좀 나서서 D-Day 날짜를 박아놓고 어때까지 해라. 그건 해야 된다. 그리고 안 할 경우에는 국회에서 차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을 다 시켜야 된다라고 정치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대통령 권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국회 권력이 선출직으로는 자 국회 권력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직선제로 국민들한테 선택받은 거고 이 외에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그러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상황을 개선 또는 돌파 또는 뭔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매우 신중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어서 답답한 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거는 뭐 맞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그때 한덕수 총리 돌아오기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도 의총을 민주당이 밤에 열어가지고 우리 지도부에 그냥 일임하겠다라고 사실은 했었었고 그다음에 지도부에서는 탄핵으로 결정을 이제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했는데 그때 국회의장이었던 우원식 의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중하게 좀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덕수 탄핵 결과를 보자라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때 보자라고 했었던 것은 한덕수가 돌아오더라도 이와 같은 이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 뭔가 역할을 해줄 거라는 기대 때문에 사실 했던 건데 이제는 그 기대가 한낱 헛된 꿈이었다는 게 이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원식 의장이 더 이상 뭐 신중이라고 하는 말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게 이제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우원식 의장도 결단을 내려야 되는 네.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면 4월 18일까지 이 상황이 변동 없이 그대로 가고 있다. 4월 18일 날 문영배 재판관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가 종료돼 버렸어요. 자, 이것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약에 임기가 종료가 돼버리고 그들이 나가버리고 나면 현재 재판관 6명밖에 안 남는데 이제 예. 더 이상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7인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네. 없으니까 모든 게 중단. 탄핵 심판 중단. 그러면 그 당시에 만약에 한덕수가 살아있다 그러면 한덕수는 오히려 대통령 몫으로 이 2명이 나간 거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2명을 또 임명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어요. 한덕수의 성향으로 보아서는. 또 하나는 여야가 합의해 오라고 던져버리고 제가 대통령을 계속할 수가 있죠. 여야가 합의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대통령 지명 몫이거든요. 이 그렇다 2명은. 하더라도 나는 추천하는 분 받아서 하겠습니다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미꾸라지처럼 피해가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는 상황. 그러니까 자기가 권한을 계속해서 행사하고 싶은 마음에 예. 그 욕심 때문에 어떤 행동을 벌일지 사실 우리가 모른다는 네.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예. 분은. 그럴 수도 충분히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한덕수 탄핵이 기각되는 거를 반대해 왔던 사람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히 인용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최상목도 겁이 나가지고 자기가 마흔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것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헌재 스스로가 그걸 망가뜨린 거잖아요. 그분들이 사실은 이 상황까지 올 거라고 몰랐는지 아니면 알았는데도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헌재 재판관들도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근데 어쨌든 4월 18일까지 가게 되면 늦어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네. 한덕수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한덕수가 누구 임명한다고 바로 탄핵해버리겠지 또.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버리기에는 너무 혼란스럽단 제가 말이에요. 말씀드린 민주당이 자고우면하다가 이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 못하고 4월 18일까지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를 들어 한덕수가 임명하겠다면 바로 탄핵을 시키겠죠. 자,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4월 18일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한덕수가 재판관 두 사람을 임명하거나 임명하지 않으면서 개헌 논의를 하자. 그러니까 그 얘기의 전제는 예. 4월 18일까지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보같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전제를 하시는 건데 예. 저는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바보 멍청이들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정도를 민주당에서도 데드라인으로 생각을 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4월 4일 선고가 안 되는 것을 대비하여 탄핵을 먼저 그 전에 시키고 그러려고 우원식 의장이 마흔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해야 된다고 먼저 얘기를 지난주에 했던 것이라고 예. 지금 보니까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생각은 하시는 거는 오히려 저는 좋지 않다. 자, 그럼 4월 18일까지 가기 전에 어떤 그럼요. 식으로든 민주당이 해결해야 하는데 그럼요. 헌법재판소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강제하는 수단은 헌법재판소를 막연히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건 확실한 거죠. 네.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은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과 다른 국무위원들을 탄핵시키는 방법을 스스로라도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럼요. 강력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매우 예. 필요하다는 거죠. 혹시라도 한덕수가 지금 마음을 바꿀 가능성, 바꾸게 할 수 있는 뭔가 압박이나 이런 수단은 없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 이름 말씀드리면 굉장히 유명하고 다 아시는 중진 의원께 전화를 한번 드려서 물어보니까 신뢰가 없다. 없다. 예. 한덕수에 신뢰가 대해서는 없다. 안 믿는다는 게 그렇죠. 중론입니다. 예. 저도 그렇기 마찬가지예요. 때문에 이 사람은 돌아오면 뭐 임명하고 다 할 줄 알았다. 아이 그거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해줬는데. 그런데도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오히려 지금은 그럼요. 궁지로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예, 이제 뭐 우리가 사실 이제 너무 많은 가정과 예. 가정을 거쳐가지고 또 얘기를 해봤자 사실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헌재 재판관들이 지금 자고우면 할 때가 아니고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윤석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이미 탄핵 결정문을 보면 기존의 탄핵 결정문을 보면 다 나와 있는 거니까 본인들이 생각했던 바대로 밀고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실제 김영도 재판관이나 문영배 재판관이 어떤 역할을 정확히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말하는 자, 그러면 노영희 변호사 말씀은 이번 주에 오는 주에는 뭐가 결정이 날 것이다. 첫 번째 결정이 헌법재판소 나야 된다. 결정 나야 된다. 헌법재판소가 무조건 움직여서 해야 하고 거기에 부합하지 못할 때는 민주당이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그럼요. 지금부터 준비하고 대국민 설득 작업에 나설 준비해야 한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국회의원들에게 민주당의 그 집행부에게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압력을 계속 행사해야 한다. 네. 자, 이 말씀 여러분께 드리면서 상황은 매우 어렵게 돌아가지만 그래도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때는 원칙 그리고 누구를 믿을 것이냐 국민을 믿고 달려가는 정치인의 결단과 리더십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 좋았으면 노영희 TV 있습니다. 영친이들 꼭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저희 스픽스도 구독 좋아요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은 정말로 젊은이들이 정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보험 설계를 해주시는 곳입니다. 1644-1236인데 필요하신 분 꼭 상담 전화하셔서 여러분들의 재무 설계 그리고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 점검과 함께 더 좋은 방향 제시해 준다. 무료로 상담해 주니까요. 1644-1236 꼭 기억하셔서 더 착한 보험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한우회식 대구 명소 경성한우 대구에는 요즘 스픽스 보고 경성한우에 오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축전내거리 용산자이몰에 있고요. 정말로 가성비 좋은 가심비 좋은 제품 여러분들께 판매하고 있으니까 대구에 계신 분들 또는 대구를 방문하시는 분들 경성한우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 오늘
휴일인데도 이렇게 나와서 방송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드리면서 우리가 더 힘을 내어서 대한민국을 지키자. 민주주의를 반드시 우리는 지켜나간다라는 마음으로 주말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서경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 원. 대구 경성 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모듬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